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3월 4일 수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잘 아시죠? 수원에 가면은 KT 위즈파크라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10번째 구단인 KT 위즈의 홈구장 이름입니다. 무슨 파크 하는 것은 미국식인데요. 미국에 뭐 무슨 파크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프로야구의 홈구장을 프로야구 경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쪽을 리조트처럼 만들어서 파크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요. 10번째 프로야구 구단 KT 위즈의 홈구장 이름도 KT 위즈 파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치킨 전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그 프로야구 구장 내에 치킨점을 입점을 시키는데 대기업을 누르고 수원 시내에 있는 통닭집이 결국은 이겨서 입점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KT 위즈파크를 운영하는 스마트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물론 KT 자회사 비슷한 거겠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내세운 조건이 바로 그랬습니다. 즉 입찰 조건이 최고가를 쓰는 사람을 입찰시키겠다. 그러나 낙찰한 뒤에 30일 안에 수원에 본점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그게 들어가고는 싶지만은 30일 이내에 본점을 수원에 유치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개우 전국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그런 대기업 치킨 대기업이죠. 대기업이 수원 KT 위즈파크에 통닭집 하나 집어넣으려고 수원으로 본점을 이전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대기업들은 줄줄이 나가떨어지고 그 동네 치킨점이 결국은 입점을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다 조건을 본점을 수원으로 옮겨라라는 걸 달아가지고 통닭집 이외에 여러 가지 그 음식점들도 줄줄이 수원 이른바 토종 음식점들이 입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스마트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동네 치킨점이라든지 동네 음식점들이긴 합니다만은 그 맛은 엄격하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맛에 있어서는 대기업과 손색이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얘기 때문에 오늘 이 기사를 한겨레신문 기사인데요. 소개해 드린 겁니다. 야구 게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도 활성화해서 상생하자는 그런 취지. 말은 쉽지만은 행동에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기업 브랜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광고 홍보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대규모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브랜드 디자인도 좀 있어 보이긴 해요. 스마트로 입장에서는 대기업 브랜드들이 쫙 있으면은 좀 뭔가 우아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건데 거기에 들어온 음식점들 통닭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그 지역의 토속 음식점들이니까 그런 부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자라는 것은 사실 말로만 해서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경기도 성남시에도 있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뭐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팬층을 갖고 있는 정치인 혹은 행정가가 팬층을 갖고 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정도 돼야 팬층을 갖고 있는 건데요. 조그마한 뭐 성남시가 결코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만은 뭐 서울에 비해서는 조그마한 도시인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도 일종의 팬층을 갖고 있는 행정가이자 정치인이기도 한데요. 이재명 시장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죠. 성남시의 공공도서관이나 각종 책이 필요한 그런 공공기관에
교보문고라든지 영풍문고라든지 이런 대규모 서점으로부터 책을 납품을 받지 않고 성남 시내에 주소를 둔 중소서점으로부터 납품을 받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 시내의 동네 서점들이 아주 뭐 그렇다고 해서 성남이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매출의 증가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도서관에서 책 뭐 한 5건, 10건 납품 받는 것도 동네 도서관들 요즘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경제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서영석 타임즈에서 또 무슨 사설에서 그런 얘기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지금과 같은 양극화, 빈부격차 해결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좋은 정책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은 지금과 같은 상위 1%가 전체 부의 11.7%를 가져가는 이런 식의 극한적인 양극화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오프닝에서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본격적인 서영석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와가지고 예.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3종 세트, 비리 3종 세트 얘기하면서 예. 위장전입, 뭐 논문 표절은 그야말로 그냥 기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기본이 된 느낌이에요. 위장전입이. 그렇지 않습니까? 김효준 PD?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효준입니다. 네. 자, 홍영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217 개각 때 함께 내정된 유일호 국토교통부 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가족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바 있죠. 네. 한날 1시 발표된 국무위원 후보자 3명 모두 위장전입 전력이 확인된 겁니다. 위장전입이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와 함께 고위공직자의 4대 필수 조건이란 말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면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라는 말이 자연스럽습니다. 아니, 김효준 PD 아주 좋은 말 만들어냈는데. 예. 위장전입,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이 고위공직자, 뭐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안 되지. 이명박근혜 정권 고위공직자의 4대 필수 조건. 예. 아, 이게 패키지. 진짜 농담으로 할 수 있는 얘기지. 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자, 경향신문 사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목에 안타까움이 서려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이제 검증 대상조차 안 되는 건가? 라는 제목입니다. 자, 국회 인사청문 자료와 통일부 설명을 종합해 보자면은요. 네. 홍영표 후보자 부인 임모 씨. 1999년 4월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 아파트로 혼자 전입합니다. 네. 이 아파트는 홍영표 후보자의 매형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집이었다고 합니다. 위장전입을 방조한 인사가 훗날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에 올랐던 셈이죠. 전 몰랐습니다. 이것도 정말 참 예.
역사의 아이놀이입니다. 예.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던가요. 아이러니를 아이놀이라고. 홍영표 후보자와 부인은요, 1년 반 뒤에 분당의 정자동으로 함께 전입을 합니다. 네. 홍 후보자 측은요, 부모가 거주하던 분당 근처로 이사하려고 했다.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겼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듬해 정자동 아파트를 매입해 이사한 만큼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성남은요, 판교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투기 열풍이 엄청나게 불던 지역입니다. 네. 지금도 기억에 또렷합니다. 네. 위장전입 목적과 경위를 청문회에서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네. 앞서서 이 유일호 후보자도 장남의 상급 학교 진학을 앞둔 1993년과 1996년 부인과 장남이 서울 강남 8학군의 노른자 위인 도곡동 그리고 대치동으로 위장전입한 사실 시인했습니다. 네. 유기준 후보자 역시 2001년 딸의 중학교 배정을 위해서 부인과 딸이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죠. 네. 지난해 총리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한 뒤에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이런 말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오래 하고 5, 60대가 되면 정도의 문제일 뿐 흠없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청와대의 인식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인사 참사. 언제까지 목도해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 예. 아니, 우리 위대하신 박근혜 각하를 옹이하는 새누리당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기득권 세력들 아닙니까? 예. 어쩌면 저도 그 끝자락에 있었는지도 모르죠. 중앙일간지의 기자라면은 기득권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인간들은 김기춘 실장의 얘기가 맞을지도 몰라요. 사회생활 오래 하고 한 5, 60대 정도 되면 정도의 문제일 뿐 흠없는 사람 찾기 어렵다고. 아니, 그러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물론 김대중 정권 때 장상하고 장대환도 위장전입으로 낙마했습니다.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으니까. 낙마했죠. 된 거죠. 예. 여기 보면. 예. 낙마했습니다. 예. 그러나 여하튼 그 전후에, 그 장관 청문회가 시작된 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죠. 한나라당이 요구했죠. 그렇죠. 바로 박근혜 그때 당시 대통령이 아마 후보 요구를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유시민 전 장관이 그런 해고를 비슷한 거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각의 장관들이 장관 청문회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랬더니 그만 해줘라. 지들이 정권 잡으면은 장관할 사람 찾아보기 어려울 거다. 우리한테 빌려달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 했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지금 딱 되는 건데 그러면 그때 장관하는 사람들은 사회생활도 적게 하고 나이도 그럼 30, 40대를 갖다 장관을 시켰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김기춘의 시각 자체가 틀린 겁니다. 5, 60대가 되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죠. 당장. 저도 많습니다. 주변 돌아봐도 네. 저희 부모님만 해도 위장전입 같은 건 한 적 없습니다. 그건 몰라. 그건 잘 따져봐야 돼. 왜냐면은 1999년 일이면은 지금부터 16년 전 일 아니에요? 예. 아마 내가 보기에는 홍영표 까먹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잘못은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나도 위장전입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지금 돌려보고 있는데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잘 따져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나이 때에 사실 집 얻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을 가능성은 있거든. 그래서 누구든지 그럴 위험성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럴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은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통일부 장관을 한 사람이 홍영표 한 사람밖에 없겠어? 하필이면은 국토부 장관을 하는 서성환이의 처남인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되는 거죠. 처남이죠. 예. 그 홍영표에게 매행이 서성환이니까 예. 서성환에게는 처남 아닙니까? 세상에 장관시킬 사람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지금 현직 장관에 처남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이 가족공화국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로열 패밀리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예. 어떻게 통일부 장관감이 그렇게 없으면은 지금 국토부 장관 하는 사람이 처남을 갖다 시키느냐고. 처남이라고 해서 못할 건 없죠.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라고 해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능력만 된다면은. 그러나, 이런 식의 영남이
그야말로 싹쓸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끼리 다 해먹으면은 그야말로 가족공학이라는 얘기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위장전입이라는 게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게 특정인이 어느 지역은 내가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역, 어느 학교는 우리의 보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학교 이렇게 치부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등을 두고서는 그런 데는 비켜나가야 될 동네 내지는 학군, 학교 정도로 여긴다는 굉장히 잔악한 발상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못해서 그렇지. 이제 그런 게 아마 김기춘이나 새누리당 서른 인간들이 변명일 거예요. 야, 니들이 못해서 그렇지. 다 행패만 돼서 했을 놈들 아니냐. 그때는 정책의 잘못도 있어요. 파락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가 최고로 좋으니까 어떻게든 거기 자기 애들 학교 집어넣고 그 파락군에 들어가야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설계할 수 있다라는 관념이 있으니까 막 위장전입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좋다 이거야. 위장전입 해.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고위공직에 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살면서 법을 갖다 100% 지키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들 세금 내는 거,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모든 사람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행평성의 문제가 되는 거죠. 위장전입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나의 기회를 뺏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당한 그 기회를 누려야 될 사람을 위장전입을 함으로써 뭔가를 따내서 아파트에 들어간다면 정당한 지위를 누릴 사람들의 권리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들 들으면 열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 걸 뺏어간 건 아니지만은 결국 그런 풍조가 결국 내 것도 뺏어갈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좀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면은 고위공직에 나가지 말라 이거야.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30대, 40대를 사는 사람들이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50대, 60대가 돼서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고위공직에 진출하려고 한다면은 위장전입은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위장전입할 이유가 없어. 쉽게 말해서 막말로 할 건덕지가 없죠. 건덕지가 없어진 거야. 모르지 또 어디 신도시 하나 만들어가지고 큰 또 부동산 붐을 일으킨다면은 또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어떻게 위장전입하는 새끼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부동산 값이 이렇게 이제 사실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집값은 너무 부풀린 감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급여 수준으로 사람이 직장을 잡아가지고 늦어도 빚 내면 10년, 자기 돈은 한 20년 정도 걸려서 자기 집을 마련한다면은 그건 감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즘 88만 세대들은 지금 강남까지는 안 가도 강북에 30평대 아파트 하나 사는데도 아마 수십 년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문제가 많은 거고, 그러면 집값이 부풀려져 있는 것이니까 이제 집값을 줄여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세에 맞는 건데, 이 정권은 어떻게든 부동산 정권이니까, 이명박이가 종합부동산세 없앴을 때부터 그 단초를 받습니다만은, 어떻게든 집값을 부양해서, 그야말로 이제 각 사회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30대의 이제 월급생활, 봉급생활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전세값을 대폭 오르도록 방치해가지고 열받아서 집을 사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지금은 저금리니까 견딜 수 있지만은 행편이 안 좋아가지고 고금리로 만약 간다면은 완전히 국가를 무너뜨리는.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그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장전입 이제는 아직 아무렇지도 않고, 아이고, 했습니다라고 시인하잖아. 그 말씀하시는 도중에 조금 젖가지로 흐르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네. 부동산 얘기, 젊은 사람들이 집 살려면 수십 년 걸린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평범하게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인생에서 아주 특별하고 우연한 어떤 계기가 없는 한 죽을 때까지, 나 죽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는 도저히 해볼 수 없는 것들이 자꾸 많아지는 사회. 좀 비극적인 사회 아닌가. 좋지 않은 사회죠. 예. 근데 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한데, 자, 이제 자녀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만 해도 딸 하나밖에 없는데, 전 집은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 죽는다면은, 그러면은 그 집이 어디 가겠습니까?
딸한테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쩌면은 요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명밖에 없는 네. 자녀가 이런 세대들은 굳이 집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전세 살다가 부모가 그냥, 가면은. 좀, 듣기 힘든 어떤 선순환의 논리를 거기서 뽑아내시네요. 아니, 내가 그걸 언제 느꼈느냐면은, 과거에 예. 내가 한 10년 전에, 예. 그, 유럽의 그 패키지 여행이 한참 붐일 때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이제 이태리를 갔거든요. 이태리를 갔는데, 관광버스 운전사가 이태리 사람이었는데, 네. 뭐 우찌하다 보니까 좀 친해져가지고 짧은 영어로 뭐 그 인간도 영어 잘 못하고 저도 영어 잘 못하니까 말이 통하더라고요. 아하. 영어는 못하는 사람들끼리는 잘 통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애가 그러더라고. 그 친구가 한 30대 후반쯤 된 이태리 남자들이 다 잘생겼어요. 얘기를 하는데, 자기 정말 고민이 많대. 그래서 왜 고민이냐 그랬더니 집이 두 채인데 세금 때문에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집 두 채면은 인간하고 팔면 되지. 안 팔린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집을 어쩔 수 없이 물려받았는데 혼자서 예. 그 집은 시골에 있대요. 뭐 완전 시골은 아니고. 근데 거기는 다 노인들밖에 없어가지고 집이 안 팔린대. 딱히 효용은 없는데 세금은 왕창 내야 그렇지. 하는. 집이 있으니까 또 그 집 관련 세금은 네. 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당신이 물려받아서 그랬더니 저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 웃어야 할지 어째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참 웃긴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나라도 그러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말 그대로 웃어야 할지 어째야 할지 모르는. 울어야 될지 모르는 예. 상황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태리의 집값이 오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값이 더는 오르지 않는다는 그런 전망을 논증하는 그런 사례였네요. 아니 난 그 한 벌써 10년 더 됐어. 예. 그때 뭐 제가 형편 괜찮을 때였으니까 참. 네. 아이고.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자, 자,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 얘기 듣고 진짜 속상했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네. 새 학년 새 학기 첫날인 지난 2일이죠. 네. 엊그제죠. 대구에 있는 이 경북예술고등학교 경북예고에서 등록금 밀린 학생 3명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에 도서관에 가서 자습이나 해라. 이런 일 발생해가지고 기사화돼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처사라는 지적 너무도 당연합니다. 당사자들이 느꼈을 굴욕감이 어떠했을지, 이를 지켜본 다른 학생들은 도대체 뭘 배웠을지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학교 책임자들은 이러고도 나 교육자임네 하고 얼굴을 들고 다닐 것인가 라는 비난도 당연합니다. 한겨레가 이 문제 짚고 있습니다. 에휴. 돈 때문에 교실에서 쫓겨난 경북예고 학생. 학교 측은요, 이 학생들이 1, 2년 동안 등록금을 하나도 내지 않았고 미납자가 늘어나면 학교 운영이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한 모양입니다. 네. 예술고라는 특성상 등록금과 레슨비 등을 합치면 납부금이 한 해 1,000만 원가량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 예고가 그렇게 비싸요? 그런가 봅니다. 안 다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런 변명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죠. 학생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납부금을 내지 못했다면 학교가 그 이유를 알아보고 도와줄 방법을 궁리했어야 옳은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네. 학교 스스로 입시 과정을 통해 재능을 인정하고 선발한 학생들 아니냐, 이런 물음도 가능하겠죠. 네. 어떻게든 그 재능을 북돋워서 인재로 키워낼 교육적 책무는 뒤로 한 채 빚 독촉하듯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납부금 받아내기에 급급했으니 교육기관이라고 일컫기도 부끄럽다는 겁니다.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 원리겠죠. 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은 갈수록 학력과 계층에 따라 학생들을 나누고 차별을 불가피하게 여기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게 한겨레 분석입니다. 동의합니다. 네. 무상급식 논란만 보더라도요. 네.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핑계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수치심을 강요하려는 비교육적 주장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죠. 네. 등록금 미납했다고 학생을 수업에서 배제하는 황당한 발상이 나온 배경에는 이런 세태도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한겨레 추측입니다. 이거 역시 동의합니다. 예. 뭐 할 말이 없네. 글쎄요, 뭐, 교육청에서 좀 조치를 내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런 일이 알려지니까, 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라.
이렇게 조치를 내린 모양인데 그래서 이 학생들 교실로 되돌아갔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이미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교실로 돌아가면은 그 아이들, 동료들, 친구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그런 시선도 신경을 쓸 테고요. 얼마나 정말 창피하고 굴욕적이겠습니까? 이런 나이에 받은 상처가 예? 결국은 이게 이제 사실 한참 자라는 아이들에게 그런 상처를 주는 것이 정말 비교육적이다는 데 대해서 아마 동의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박근혜도 뭐 말로는 온갖 맞는 얘기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실천을 하듯이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 보면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세태에 그야말로 종합판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무상급식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부자 아들이나 그 가난한 집 자식이나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는 누구는 돈을 내고 먹고 누구는 돈을 내고 먹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특히 자라는 아이들에게 뭔가 상처를 주기 때문에 전원에게 예. 무상급식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군대 간단 말이에요. 머리 다 빡빡 깎여가지고 군복 입히지 않습니까? 돈 있는 놈들은 사제복 입히지 그래. 예? 무상으로 옷 주지 말고. 그래서 가난한 집 자식들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군복 제공하고 그다음에 부잣집 자식들은 비단으로 만들어가지고 군복 입으라고 그래.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무상급식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주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받자는 얘기는 그 자체가 차별이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전원에게 공짜로 주고 대신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은 부잣집 부모한테 세금 더 걷어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세금 걷을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지 자식이 그런 차별의 대상이 되면은 예, 뭐 제가 돈이 없으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궁금해요. 어제 그제 이 뉴스가 좀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네. 한겨레가 사설을 통해서 짚은 그 대목, 이 내세운 논리, 참 공감이 갑니다. 이런 지점으로 파고든 그런 논조의 기사는 본 기억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돈을 1년, 2년씩 안 내고 있으면 뭔가 도대체 뭐 이유가 있겠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집안에 큰 변이 있었다든지.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혼을 했다든지 부모들이 뭐 하여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돈을 안 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태로 1년을 방치했다는 것도 쪽팔린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겨레 얘기는 결국. 이제 그렇게 학교에서 그랬겠지. 야, 등록금 내라. 뭐, 애들이 뭐 돈이 없으니까 그럼 무부답일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계속 돈 내라. 그럼 돈을 안 냈을 때 한두 달 안 내는 거야 뭐 있을 수가 있죠. 지금 형편이 약간 어려워서 아니면 우리 때는 참 요즘은 그런 일이 없죠. 중고등학교 때는 그 등록금을 분기마다 냅니다. 혹시 우리 김혜진 PD는 분기마다 안 냈나? 분기마다 냈죠? 네, 분기마다 예, 내거든요. 분기마다 냈습니다. 그러면은 분기라는 게 1, 2, 3, 4, 5, 6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자녀들 많은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위에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서 제일 윗 아이를 네. 첫 달에 줍니다. 음. 두 번째 아이 두 번째 달에 줘요. 세 번째 달에 줍니다. 저 위로 누님 형님이 있어가지고 저 맨날 세 번째 달에 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분기의 마지막 달, 석 달이 한 분기가 되니까 4분기로 나누니까 1년 12달을 석 달이 한 분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달이 석 달째가 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칠판에다가 등록금 안 낸 사람 해가지고 이름 적어요. 쪽 다 팔리는 거지. 예. 아니, 나는 뭐 늠름하게, 아이고, 뭐, 내면 되지 뭐. 근데 위에 형님하고 누님이 계시니까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이름 적고 공개하고 그런 장면 저도 목격하고 아니, 뭐, 자랐습니다. 그랬어요. 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는데, 애가 4명인 애들은 어떡할 거야. 그러면은, 4명인 애들은 한 분개씩 다 붙여서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뭐. 또 한 가지 이게 좀 저는 마음이 좀 아픈 게, 그러니까 이 돈을 못 내준 그 부모 입장은 오죽했을까 싶은 겁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부모가 제 자식 정상적으로 학교 있었다면은. 학비도 못 내준 건데 예. 속이 참. 예. 아니, 네, 이건 모르긴 몰라도 이 취재해보면은 그럴 거예요. 부모가 이제 집안에 특별한 일은 없는데 수입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등록금을 못 냈다. 그럼 뭔가 부모들이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줬다든지 아니면은 야 우리 형편에 도저히 예고는 안 되겠다.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일반 학교를 전학을 시켰다든지 분명히 그런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아이의 가정사에 큰 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년 동안 등록금을 못 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선생이라면 당연히 아이를 면담을 해서 집안을 방문해 보고 그래서 도저히 부모들이 등록금을 낼 형편이 못 된다면은 대책을 마련해 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뒤에 그 이면에 얼마나 또 슬픈 사연들이 예? 이렇게 도사리고 있을지 모를 일인데 이게 결국은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뭐 등록금이나 레슨비가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이나 드는 데다 집어넣은 부모들이 집어넣을 때야 뭐 당연히 형편이 되니까 집어넣었겠죠. 근데 갑자기 형편이 쇠락해져가지고 못 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짐작은 가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가 지금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입만 열면은 경제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어떻게 대책 좀 세워보세요. 입만 열면 경제 얘기하면서 경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죽을 깨만 쓰고 있는 이런 정권을 계속 지켜보는 게 정말 참 괴롭습니다, 요즘은. 17, 18, 19 요런 애들인데, 그쵸? 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갑시다. 네, 오늘 오피니언 비평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소재는 네. 이 중앙일보 칼럼 코너죠. 이 시시각각에 실린 글입니다. 이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쓴 글인데. 아, 그래요? 제목은 젊은이 등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너무 난해하고 무리한 이 대한민국 기업들의 인재 기준을 비판하고요. 네. 또 어떻게든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젊은이들의 스펙 경쟁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네. 뭐 흥미롭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자, 양선희 논설위원은 이렇게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나는 신문사에 원서도 못 내봤을 거다. 이런 겁니다. 네. 우리 때는 논문, 작문처럼 학교에서 배운 걸로 시험을 봤다고 하네요. 네. 한데 요즘은 실무적이고 스펙도 화려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경우 입사 후에야 알게 됐던 이 기사의 형태죠. 스트레이트, 박스, 스케치 같은 기사들을 요즘 응시자들은 척척 써낸다고 합니다. 입사해서 한 달이면 배울 것을 미리 열심히 공부해야만 하는 거죠. 그때 시험이 이랬다면 나는 연필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다. 이런 고백도 하고 있네요. 그러진 않겠지만. 대기업 공채가 시작되면서 회사마다 네. 인재 기준과 선발 방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뽑는 기업 수도 인원도 줄었고 원하는 인재상은 마치 난수표 같다는 거죠. 어느 회사는 뭐 스펙보다 인문 소양을 보고 어떤 회사는 직무 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다른 회사는 범용 인재보다 맞춤 인재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네. 시험 방식도 자격도 달라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온다는 겁니다. 아, 표준화된 게 없구만. 이에 청춘들은 자기소개서, 자소서에 마치 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쓰는데 심혈을 기울이죠. 그래서 자소설이라고 요즘 속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한데 청춘들이 학점에다 온갖 자격시험, 사회 경험, 봉사까지 하는 와중에 미리 어느 회사 직원으로 살겠다며 촘촘하게 인생 시나리오를 짜서 산다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이런 겁니다. 수시로 변수가 돌출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본 우리 기성세대는 불가능하다는 거 잘 알지 않냐 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왜 그런 요구를 하냐고 따집니다. 네. 솔직히 요즘 아이들에게 더 많은 자격을 갖추라고 몰아붙이는 건 기성세대의 핑계와 장사 속으로 보인다는 게 이 양선희 논설위원의 시각입니다. 네. 원래 청년을 사회의 일꾼으로 키우려면 사회가 기회를 주고 투자를 해야 하겠죠. 네. 한데 일할 기회와 성장할 기회를 늘리는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젊은이의 실패를 내 탓으로 돌리기 위한 장치로 꿈 같은 인재 기준을 들이대고 자격을 요구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을 등치며 스펙 산업을 키운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자격을 요구하는 뒤편에서는 기성세대는 자격증 장사를 한다는 얘기죠. 예.
청년들의 열정과 노동력을 엉뚱하고 허무하게 소모시키는데 몰입하는 사회가 과연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럴 틈이 없습니다. 청년들 스펙 경쟁시키며 등치기 전에 건강한 청년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 전체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로 그런 메스입니다. 진짜 요즘 같으면 저도 언론사 원서도 못 내봤을 것 같네요. 네.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양선희 논설위원이나 저나 만약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열심히 스펙 쌓느라고 몰두했을 겁니다. 다 그게 맞춰서 살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나이를 낮춰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산다면은 정말 적응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 때는 1차 시험은 국어, 영어, 상식 정도 보고 2차는 이제 논문 이런 걸 봤어요. 근데 특별히 따로 공부한 건 없고, 물론 그때도 언론사 입사 준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스터디 그룹 같은 거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스터디 그룹을 만들던 지라이든 보면은 그때 그렇더라고. 저도 그때 신문사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전공이 인문학이니까 특별히 근데 그때는 우리 사실 직장에 대해서 취직하는 데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어찌 보면 행복한 세대였죠. 대충 다 삼성 들어가고 현대 들어가고 LG 들어가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그런데 인생 흡입하기 싫어가지고 공부를 더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디 잠깐 취직이라도 하자 해가지고 언론사 입사 시험을 봤는데 그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1차 시험 되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한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연합통신부터 시작해서 쭉 언론사가 시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든 언론사가 동시에 시험은 안 봤어요. 한 2, 3개 혹은 3, 4개의 언론사 정도가 같이 이제 시험을 보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다 이제 언론사 지망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은 1차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은 대충 정해져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 보러 가면은 논문 시험이나 면접 시험 보러 가면은 되게 이코노미야. 그래서 거기 합격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안 나타나죠. 이런 식이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언론사 입사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하는 그룹들이 있다. 이제 이 정도가 우리로서는 우리 세대에는 그야말로 아주 획기적인 스터디 그룹 정도가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양선희 논설위원 얘기 쭉 들어보니까 이미 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기사 공부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원까지 이제 언론사 입사 준비하는 학생들이 학원까지 가는 거는 여전히 드문 광경인 건 맞습니다. 네. 그건 학원이 잘 있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도 요즘도 스터디 그룹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거를 하고 있고. 그게 비교적 언론사는요. 그러니까 이 언론사가 아닌 보통의 우리가 떠올리는 기업에 비해서 보는 평가는 항목이나 이런 어떤 유형의 무엇은 좀 적어요. 오히려 기업이 더 무섭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소양을 본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틈이 될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장문하고 논술 쓰고 요즘은 토익 같은 것도 반영 안 하는 것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국어, 영어 이런 거 시험 따로 안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자가 능력 같은 것도 자격증으로 대체해서 받는 곳이 잘 없죠, 그나마도.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는 그나마 그래도 그런 거에서 좀 그런 흐름에서 그나마 좀 비켜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문이 좁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그 애매한 결국 소양을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할라 치면 한두 끝도 없고 이미 진짜 얘는 기자를 얘를 안 시키면 누구 시킬까 이래 보이는 애들도 이게 배출이 되긴 하죠. 근데 기업들 보면은요. 글쎄요. 그렇게까지 해서 좀 들어가야 될까? 라는 그런 기준을 요구하는 곳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일을 잘 하느냐 이거야 내 얘기는. 저도 이 나이 되도록 젊은 사람들 많이 써봤지만은 시험 봐가지고 뽑을 때 잘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잘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험 볼 때는 시원찮고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창의력 있는 사람들 가끔씩 보긴 했습니다만은 시험 성적이 좋아가지고 여하튼 시험이라는 걸 있으니까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좋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 실제 실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느냐?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나이에 들어가지고 사람들 뽑을 때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만 넘으면은 진짜로 그냥 떡볶이에서 뽑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응시자는 요즘은 뭐 취직이 안 되면 그야말로 맛이 가는 거니까 인생을 거는데 그렇게 장난스럽게 할 수 없어가지고 가는 거지. 그냥 떡볶이에서 뽑아도 어마어마하게 고민해서 뽑은 거하고 큰 차이가 안 난다. 자, 그런 풍조가 이제 확산이 되면은 취직이라는, 직장 시험이라는 것도 그렇게 이제 지금처럼 온갖 스펙을 요구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건데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건 딱 하나입니다. 질 좋은 직장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그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은 많이 몰려오고 어떻게든 변별력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갖 수를 다 쓰는 거야. 변별력이 없으니까 도대체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숫자가 많아지면은 결국은 경제가 활기를 잃어가고 그리고 기업들이 돈은 엄청나게 쌓아놓으면서 고용은 줄이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질 좋은 직장이 사라져가는 이런 세태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취업 준비라는 걸 시작한 것도 이제 얼추 한 10년 전 일이 된 것 같은데 여기 양선희 논설위원이 자소설이라는 단어 언급했잖아요. 네. 요즘 자기소개서를 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소설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아마 이상님 세대이신 분들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소서 스터디가 따로 있어요. 자소 스터디가 따로 있고 그리고 그 학교에 진학 관리하는 그런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입사에 성공한 사람의 자소서로 책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첨삭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소서에 테크닉이 필요한 거죠. 저만 해도 선배 입장에서 후배들한테 뭐 조언을 해준다거나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항상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딱 읽어보면은 야, 너 진실하게 썼구나. 너 입사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뭐 이런 거죠. 정직한 자소서. 요거는 절대 안 되는 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뭐뭐 했습니다. 요런 걸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자소서의 대원칙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 거하고 더불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쓴 자소서. 이건 취직할 마음이 없는 행위 정도로. 아, 소설 써야 되는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을 선에서 적당한 거짓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삼성에 피 꽂혀서 오로지 삼성에 입사하기 위해서 저는 인생을 준비해 왔습니다. 앉아서도 삼성, 서서도 삼성, 누워서도 삼성. 그래서 삼성이 요구하는 인재상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중학교 시절에는 삼성이 요구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조기 교육에 몰두했습니다. 뭐 그렇게 쓰는 건가요? 뭐 그런 거를 지향하고 있겠죠. 기술적으로 잘 윤색을 하는 게 결국 관건이겠고요. 갤럭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구만. 요즘은 제가 하던 그때도 그런데 요즘은 오죽하겠습니까? 예. 아니 뭐 중앙일보 양선희 논설위원은 저도 즐겨 읽는 논설위원 중에 한 명인데 네. 조정동도 보면은 그런 대로 잘 쓰는 분들 있어요. 네. 그 중에 제가 눈여겨보는 분이 이분 아마 문화부 출신일 건데 아니 뭐 전혀 일면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오늘 또 뭔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칼럼을 썼네요. 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죠. PD 브리핑이죠.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넘어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PD 브리핑 김현준 PD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 PD 브리핑의 그 키워드는 김영란법의 뒷맛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자,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뭐 어제 오늘 언론이 난리를 쳤으니까 그 세세한 내용은 이제 익히 다들 잘 아실 테고요. 정확하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죠. 뭐 통과가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무척 크기 때문에 사실 그 이면에 담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대중을 향해서 그렇게
명료하게 잘 전달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PD 브리핑의 키워드를 김영란법의 뒷맛으로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뒷맛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씁쓸한 뒷맛이겠죠. 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룬 바 있고 뭐 이 법의 취지나 탄생 배경 또한 이미 수차례 다뤄줬으니까 네. 오늘 PD 브리핑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뒷맛을 씁쓸하게 하는 요인만 추려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야 정치권이 이 김영란법 제정 취지와 직결되는 대상, 즉 자기들 본인입니다.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굉장히 크면서도 교묘하게 만들어뒀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이 늦기는 했지만 네. 엊그제 그래도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게 괜한 일이 아니었구나. 예, 라는 짐작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죠. 예. 여야는 이번 합의를 통해서 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일부 민간 영역 종사자들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공직자의 가족에서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한 명으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이 공직의 정점에 서 있는 자신들이 빠져나갈 통로를 크게 열어뒀습니다. 네. 이거하고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네.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모금 및 이 출판기념회 도서 판매도 김영란법으로 통제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네. 이런 내용은 아예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책도 뭐 한 1000권씩 사주면은 그렇죠. 이것도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김영란법은요.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 이 사립교원까지도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 넘는 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요. 후원금 모금과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직무와 직간접 연결이 되는 지역구 정치인, 기업인 내지는 상임위 담당 기관 등으로부터 여전히 고액의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어쩌면 가장 큰 통로를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놓아둔 모르는 척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책 출판 기념회 때 책 사주고 또 후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솔직히 직무 연관성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예. 책 살 때는 이거 카드로 사면은 직무 연관성 부분은 밝힐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각종 장치가 필요하고 현찰로 사면은 진짜 밝히기 어렵겠네. 기본적으로 못하게 해야 돼요. 네. 출판기념회 이런 거. 이런 거 사실 없애자고 김영란 전 대법관은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수백만 국민을요. 청렴하게 정화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획기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작 자신들을 둘러싼 아주 오래된 문제 제기에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런 겁니다. 지들이 법을 만드니까 그런 게야. 참나. 다수의 보통 사람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은 3만 원 이상의 밥만 얻어 먹어도 과태료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상납의 성격이 짙은 각종 금품을 긁어 모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거 이게 과연 정당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실제로요.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하는 고액 기부자 명단을 보면 이번에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후원금 모금 부분에서 1위 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대거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공개된 2014년도 국회의원 고액 후원자 명단을 보면요. 네. 대부분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정치인, 또 자영업자, 유관기관으로 추정되는 회사원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따지면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고액 후원이나 출판기념회 도서 구입은 별다른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김영란법으로 규제할 여지가 있다. 이런 의견이 선관위 내부에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또 한 싹 빼먹었구만. 그렇죠. 네. 또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영란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른바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이죠. 네. 이것이 최종 합의안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예,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은요.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 또는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 떠들어대면서 막상 정치인들과 가장 내밀하게 연결이 되는 규정은 발라낸 겁니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 사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이거 처음에 입안할 때요. 아마 가장 중점적으로 좀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아마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일 겁니다. 아, 이런 거겠구나. 자신의 가족이 내 동생이 건설업을 하면은 예. 나 국토부 장관 못 되는 거야. 네. 이게 이해충돌 방지지. 예, 그렇죠. 그런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거 있을 수 있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따지자면은. 예. 법의 시행 시기, 요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네. 본래 김영란법은 법 통과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토록 돼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것도 좀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면 되죠.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번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이 시기가 1년 6개월 뒤부터로 연기됐죠.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국회, 즉 19대 국회에는 적용이 안 되도록 한 겁니다. 19대 국회가 뭐 내년 4월, 5월 이때 종료가 되는 거니까요. 5월 말인 총선이 있고 한 달쯤 뒤에 아마 5월 그 회가 넘어갈 겁니다. 6월 달에 아마 20대 국회 첫 회의를 할 거예요. 예. 그러면은 9월이니까 싹 비껴가는 거지. 그렇죠. 네.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 법 개정할 리 전 만무하다고 봅니다. 20대 국회부터로 적용 시점을 미룬 거, 네. 이거 얄팍한 기득권 앞에서 결국 여야가 야합한 것이다. 네.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내년 추석 시전까지는 해먹을 거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들려옵니다. 예. 근데 이거 추석 비아냥으로 전이니까. 치부할 것만 아닙니다. 네, 그렇죠. 내년 9월이면은 예. 내년 추석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추석 시즌에만 걸쳐도요. 네. 해먹을 수 있습니다. 네. 민간 영역 적용 대상 범위 책정 문제의 소지 있죠. 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첨예한 논란은 언론인을 대상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뭐 좋습니다. 언론인의 경우 이 민간 기업 종사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실상 뭐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만큼 그 어느 분야보다 청렴이 중요한 직역이라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성을 이유로 언론인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면 공공성이 요구되는 다른 영역 종사자들, 예를 들어서 의료계, 법조계 종사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병원의 의사들,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켰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민변 소속 이광철 변호사가 이 국민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 잠시 듣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하고 있는 일을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의료인이든 법조인이든 이제 공직의 범위에 들어갈 것인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그 임명의 주체라든지 혹은 급여를 받고 있는 국가냐 공공기관이냐 이런 것들로 해서 범위에 관해서는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들어가가지고 장차 위헌 논란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만 조금 더 이제 대안들이 조금 더 나올 것 같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 이 법의 근본 취지에 맞게끔 그런 공공성 영역에 강한 부분들을 조금씩 입법의 규율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라는 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옳다, 이런 의견. 언론인을 포함시키려면 당연히 포함시켜야지. 그렇죠. 의료인과 법조인들 또 공공성에, 그리고 또 그것만 있습니까? 하여튼 전문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은 다 포함시켜야 되겠구만. 그렇죠. 특히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언론인들하고 사실 한 풀에서 공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공생이라는 표현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니고, 네. 예. 일각에서는요, 이 시민단체를 적용 대상에서 뺀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활동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 굉장히 많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의 경우 언론 인터뷰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원칙이 없다. 대기업 관계자, 변호사, 의사, 시민단체는 왜 뺐느냐, 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심지어 선정주의적 인기 영합주의에 꽂혀 합의한 졸렬입법이다. 법 만드는 게 무슨 벽돌 찍어내는 것이냐, 이렇게 동료 의원들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법사위원장인데. 큰 틀에서 뭐 다 똑같이 책임을 져야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얘기도 나올 지경이다라는 것이죠. 뭐 국회의원들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합의된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그 안을 보면서 야, 정치인으로서 정말 자괴감을 느낀다. 참담하다. 이거는 내가 봐도 너무하다.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딱 4명 반대했습니다. 이 법안에. 어제 본회의 때요.
오늘 PD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런 법안이 통과된 것이긴 하겠죠. 예. 여하튼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미흡하더라도 일단 출발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미흡한 부분들은 고쳐 나가자. 이렇게 자위하면 또 못 넘어갈 건 아니지만은 예, 참 그 국회의원들의 양식, 굿센스라고 얘기하죠. 양식. 예, 심각한 회의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윤근 원내대표가 협상의 주체 아니었겠습니까? 이완구 국무총리 보면서 마음이 눈물을 흘릴 사람. 아파가지고 눈물도 흘렸는데 정말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현장에서 눈물을 통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흘려. 이거는? 그리고 저는 언론, 지금 신문들이요, 사나흘 전부터 오늘 조간까지 난리를 치는 대목이 언론인 포함시킨 겁니다. 각종 논리를 가져다 붙여서 비판을 해요. 말이 됩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글쎄요, 이런 접대 안 받고 취재 다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공의 기준이 생겨난다면 거기서 또 경쟁이 이루어지고 잘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러겠죠. 예. 이제 인간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법도 필요 없고 그렇지. 딱 법을 어기는 놈들이 나오니까 이제 결국은 언론인들의 그 비명은 그런 거겠죠. 그런 접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언론사들이 일수록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형평성에 맞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려면은 법조인이나 의료인들처럼 공공성 문제 있는 사람들도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데 위헌 소지가 없지는 않네요. 그러나 위헌보다는 법을 보완시키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여정부 때 언론개혁을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덮어놓고 무턱대고 달려들어서 뜯어먹으려고 하던 언론의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서영석 타임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정기총회. 미디어 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2015년 정기총회를 3월 7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비트비 빌딩 3층 비트캠프에서 개최합니다. 정관과 규약 개정, 2014년 결산 보고서, 감사 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수입 지출 예산서의 보고와 승인 등을 하게 되는 이 자리에는 대의원 본인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대리 출석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총회 보고사항은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조합 공지사항란에 있습니다. 이 실황은 국민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3월 7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비트빌 빌딩 3층 비트캠프에서 있을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정기총회. 대의원 여러분 전원의 참석을 바랍니다.